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벌어지자 1년 만에 다시 올린 건데 안 그래도 어려운 내수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북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현지 공동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 조사단을 태운 열차는 오늘 오전 도라산역을 출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철로를 달렸습니다. 남북은 앞으로 18일 동안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게 됩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서울지회가 집단으로 휴원하거나 폐원하지 않겠다며 강경파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립유치원 관련한 자체 법안을 내놨는데 정부가 시설 사용료를 보상한다는 부분은 뺐지만 회계를 이원화하는 등 민주당 안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기도 수원역 근처 11층 건물의 지하 PC방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46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가 있는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명석 씨가 이끄는 종교단체 JMS의 충남 금산본부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신도 1명이 돌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조경 관련 자격증이 없는 신도들이 작업을 하는 등 JMS 측의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부진한 경기냐 아니면 불안한 금융시장이냐. 우리 경제에 무엇이 더 급한 불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던 한국은행이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 동안 제자리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1.75%로 맞췄습니다. 1,500조 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 또 갈수록 벌어지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더는 두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자까지 오르면 빚 많은 가계, 또 영세업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오늘 결정에서는 2명의 의원이 금리를 올리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한 이유로 든 건 이른바 금융 불균형입니다. 가계빚이 늘고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등 저금리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 금융 불균형 확대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가 1.75%로 올라가면서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투자한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그만큼 덜게 됐습니다. 문제는 높아진 금리가 그렇지 않아도 식어가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고용과 투자가 부진한 탓인데 금리가 높을수록 이런 현상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이 금리를 동결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이런 우려가 배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통화당국 대신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 활성화의 어떤 그 부담이 좀 중앙은행에 쏠린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재정이 좀 확장적으로 운용될 필요는 있다. JTBC 이현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이 어느 한 부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파도처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기존의 변동금리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야 할 이자가 더 많아집니다. 또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이 줄면서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냉각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출자들이 갖고 있는 빚은 1인당 평균 7,500만 원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기준금리 인상분 0.25%포인트만큼 대출금리를 올릴 경우 연간 18만 7,500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현재 연 4%대 후반인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도 5%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 부담은 고정금리 대출자보다 변동금리 대출자가 훨씬 크게 받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지 1년마다 새로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70%는 변동금리입니다.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한개 가구는 지금도 34만 가구가 넘는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예금이자도 올라가면서 은퇴자 등 이자 생활자들의 형편은 다소 나아질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주거래 적금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7%로 0.3%포인트 올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하장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에다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빚내서 집 사려는 수요가 줄고 시장도 본격적인 냉각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예,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경기가 지금 안 좋고요. 내년에도 안 좋을 거라는 신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그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 아무래도 뭔가 더 급한 일이 있다, 이런 신호로 읽힐 수가 있겠죠. 네, 부진한 경기보다 금융시장 안정이 일단 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는 지난 3월에 역전이 된 이후에 격차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가계빚도 계속 불어나고 있고 여름께는 쌍금리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지적도 나왔죠. 그럼에도 고용 쇼크나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는데요. 이 낮은 금리에 가계빚이 1,500조 원에 이르고 또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미국과의 금리 차, 지금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건 어제 오늘 일 아니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통화당국으로서는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 이 문제를 더 크게 본 것 아니냐, 이게 더 적극적인 압박 요인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올리지 않으면 내년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미국이 올릴 경우에 격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 격차가 커진다고 바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예. 문제는 최근 세계 금융시장이 자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자 미국의 채권 가격도 오르면서 국내 증시 등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1년간 고민만 하다가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커졌습니다. 이른바 실기론이죠. 예. 이 한국은행으로선 결국 막판까지 몰린 끝에 경기의 내리막길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런 고육지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의 내리막길에서 오히려 한국은행이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주목이 되는 게 금통위원 7명 중 2명은 올리지 말고 동결을 해야 한다, 이런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2명 이상이 소수 의견을 냈다고 밝힌 건 2011년 1월 이후에 거의 8년 만입니다. 예. 그만큼 금통위 내에서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금통위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소수 의견도 나오고 내부 사정이 그렇다 그러면은 계속 어떤 이런 인상 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완화적이고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성장 흐름을 이어갈 걸로 예상된다 등의 발언인데요. 예. 하지만 이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추가로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더 많습니다. 국내외 기관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는 등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 전망이 더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은 좀 성급해 보이지만 해외 투자은행 등에선 한은이 내년 하반기쯤에 많아도 한 차례 정도 더 인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이요. 예. 결국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내년도 우리 경기가 어떨 것이냐, 그리고 또 미국이 어떤 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겠군요. 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은 좀 속도 조절을 감안하고 있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일단 다음 달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속도 조절론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이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 당초에는 내년에도 세 차례 인상을 예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를 해왔거든요. 이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이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에선 미국도 이 내년에 성장률이 꺾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서 이 기존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은 다음 달 19일 이뤄질 예정인데요.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철도 남북 공동조사를 위해 우리 측 열차가 오늘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를 하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쯤 군사분계선을 넘었는데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도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쪽에서는 경의선의 북쪽 가장 끝이죠. 임진각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게 철교인가요? 철도 차량이 지금 그곳을 통해서 지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 중계가 되고 있고 군사 지역이라 조명을 제한적으로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경의선 임진강역과 도라산역을 이어주는 임진강 철교입니다. 이곳을 지나서 도라산역과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면 북측 지역의 첫 번째 간이역인 판문역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대략 30분이면 닿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인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 측 철도 차량 6량이 이곳을 지나서 북측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개성과 평양의 중간쯤 어딘가를 지나고 있을 텐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조사단이 수시로 협의해가며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어렵다면서 필요한 경우 야간에 또 이동하면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동안 어떤 분단의 상징처럼만 관광객들에게 보여줬던 저 철교가 실제로 기관차가 지나가는 그런 다리가 된 거군요. 조사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을 잠깐 보시면 한국전쟁 때 폭격을 당해서 멈춰선 증기 기관차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차, 그러니까 북측 기관차가 우리 측 차량 6량과 북측 차량 3량을 끌면서 신의주까지 경의선 400km 구간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엿새간 하루 평균 60에서 70km를 움직이게 되는 건데 전체 구간을 꼼꼼하게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5에서 10km씩 샘플링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북한 철도가 상당히 낡았다, 노후화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임진강 철교와 같은 교량과 이 산지를 통과하는 터널 등 시설 구조물이 핵심입니다. 또 이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지금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철길이 있는데 이러한 선로들, 그러니까 침목과 레일의 상태도 점검 대상입니다. 우리 측 조사 인원들은 중간에 주요 지점마다 열차에 내려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탐사 장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조사는 이제 경의선 조사입니다. 이 경의선 쪽의 조사가 끝나면은 동해선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신의주까지 이동한 철도 차량은 평양으로 다시 내려와서 동해선의 원산 인근의 안변역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두만강까지 동해선 800km 구간을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의선과 달리 우리 측 열차가 남측에서 직접 올라가지 않는 건 남측 지역의 강릉과 제진 사이에 철길이 없고 북측 지역의 금강산과 원산 사이 곳곳이 수년 전 태풍으로 인해 유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예, 이번에 북으로 간 우리 조사단은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들로 2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 철도를 꼼꼼히 점검하게 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판문역에서 대기하던 북측 기관차가 우리 측 열차 쪽으로 서서히 다가옵니다. 북측 역무원들은 연신 깃발을 흔들며 수신호를 보내고 드디어 남북 열차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판문역까지 열차 6량을 이끌고 올라갔던 우리 측 기관차는 다시 돌아왔고
대신 북한 지역의 신호와 통신 체계에 맞는 북측 기관차가 열차를 이끌게 됩니다.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 우리 측 최북단 역사인 도라산역에선 조사단을 배웅하는 환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북한의 기차역들과 북녘의 산천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조사단이 열차에서 대부분의 숙식을 해결하는 만큼 객차 안에는 싱크대와 세탁기, 샤워실도 마련됐습니다. 또 유조차에는 이번에 유엔 제재가 면제된 경유 5만 5천 리터도 실렸습니다. 조사는 오늘부터 총 18일 동안 진행되며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경의선 400km 구간을,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동해선 800km 구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오늘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이희정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10년 만에 남북철도가 이제 다시 이어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원래 이게 지난 9월에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야기한 게 연내에 착공식을 연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선 이번 공동조사는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남는 시간을 고려하면 그렇게 넉넉한 일정은 아닌 건데요. 하지만 조사만 좀 순조롭게 잘 된다면 이 올해 안에 착공식도 가능합니다. 이 북측도 또 착공식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만큼 이 장소와 형식을 간소한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철도와 별개로 이 도로 조사도 마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내 착공식을 한다고 해도 또 이제 문제는 실제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장비나 자재가 이제 들어가야지 될 텐데 문제는 대북 제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북한 철도를 우리 측에 맞게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보수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당장 전문 장비나 또 자재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당장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유류는 물론 철강, 금속, 기계, 그리고 심지어 이 침묵의 레일을 고정시키는 장치까지도 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제재 완화가 없이는 북측으로 기본 장비를 가져가는 것도 어렵다는 얘긴데요. 따라서 실제로 이 철도를 연결하고 또 열차를 운행하려면 이 대북 제재를 푸는 게 먼저입니다. 이건 역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속도에 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지난 9월에 이제 합의한 내용이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계속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순항하고 있는 게 군사 분야 합의인 것 같습니다. 네, 남북이 지난 9월 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 합의한 건 크게 6가지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잘 그리고 빠르게 이행된 게 바로 군사 분야인데요. 이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 이 모든 공간에서 일단 적대 행위가 멈추면서 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보시면요, 이 판문점 비무장화, 지피철수 그리고 지뢰 제거했고요. 이 공동 유해 발굴과 또 남북 간의 첫 군사 도로 연결까지 굉장히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예. 또 이외에 이 이산가족 같은 인도적 지원이나 또 문화체육 분야는 약 절반 정도를 이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보여드렸던 6가지 합의 사항 중에 또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청와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듯이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에 이 김 위원장이 묵을 호텔을 서울과 제주에 미리 예약하는 등 이런 사전 준비가 좀 진행 중인 건 맞지만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새벽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할지 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언제 있을지 이런 주요 일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남북은 서로 완전히 파괴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20개를 오늘자로 모두 철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상대 측을 방문해 GP가 제대로 철거됐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 묻혀있던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우선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15분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특별한 배석자가 없는 단독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한때 백악관 측에서 풀어사이드 방식, 다시 말해 회담장 주변에 서서 가볍게 얘기를 나누는 약식 형태의 회담이 될 거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지만 양국은 처음부터 공식 단독 회담을 추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북미 대화가 다시 속도를 내도록 중재에 나설 거란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앞서 어젯밤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국립역사기념공원을 방문해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희생된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지금도 그 가해자들이 밝혀지는 가해자를 지켜보라고, 그다음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는가요? Hay 5 leyes reparatorias establecidas por el Congreso Nacional. Hay 2.400 personas procesadas, 1.200 detenidas en distintas modalidades. 청와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주춤했던 북미 대화 시간표가 다시 속도를 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경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도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예,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한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심사가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지금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나은 기자,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 소위가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 국회 6층 예결위소 회의실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보내온 47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16명의 위원들이 감액, 그러니까 깎아내거나 증액,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아직 감액도 다 하지 못했고 오늘이 3시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오늘 안에 심사를 마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항상 이맘때는 자주 보는 뉴스 같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자정까지 심사를 못 끝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국회법대로라면 오늘 밤 12시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가 보내온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국회의장과 여야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 예결위 소위 심사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은 미룰 수는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여야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야당은 예결위 소위 기간을 연장해서 심사를 계속 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예결위 소위가 늦어진 것 자체에 야당의 탓이 있다면서 원칙대로 오늘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당도 정부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올리는 건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기한을 넘겨서 예산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일 그렇다면 이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네, 이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헌법에 정해진 최종 의결 시한이 2일, 그러니까 일요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월요일인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예결위 소위를 연장해서 심사를 좀 더 하고 나흘 늦은 7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야 협상은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 본회의를 언제 열지 또 심사를 연장할지 말지를 두고 오늘 밤 늦게라도 협상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김나한 기자였습니다.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폐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서울지회는 지도부 방침과 달리 집단 폐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교육청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저희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가 집단 폐원이나 휴원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집회에서 집단 폐원 방침을 밝힌 지도부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또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맞게 만들어준다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유치원 실정에 맞춰 수정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응답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보완하는 그런 것을 포함한 좀 전향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450곳의 유치원이 소속된 서울지회는 한유총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 조직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경기지회 역시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아교육 발전 포럼에 어제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이 두 곳과 함께 비교적 온건한 노선의 광주지회에 경고 공문을 보내는 등 한유총 내부에 분열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 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집회에 학부모를 강제 동원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곧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세 차례 연계 끝에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자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저희 JTBC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국가가 시설 사용료를 보상한다는 내용은 빠졌는데 대신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나눠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회계 관리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한 박용진 법과는 차이가 있죠. 민주당은 물타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당내 이견이 심했던 국가가 유치원의 시설 사용료를 보상한다는 부분은 빠졌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대변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서도 명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부적인 차원에서 분담과 논의가 있을 부분입니다. 대신 회계 처리를 이원화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국가가, 학부모 부담금과 같은 그 외 수입은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안이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립유치원들이 전부 마치 비리 집단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세 개의 재원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도 반대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지원금은 용도 제한이 없습니다. 한유총은 기존 보조금도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안에 부정적입니다. 분리하자는 게 혹시 교비 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라는 그런 뜻이라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 일부의 비위 의혹과 이들을 원래 있던 기관으로 돌려보낸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건데요. 연이은 공직기강 문제에 여권 내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경제난에 국민들의 허리는 휘어가고 있는데 특별감찰반 직원들만 달나라에 살며 필드에서 골포채 휘두르며 신선노름. 청와대 공직자들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비위 문제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사과를 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며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하던 야당이 다시 조 수석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조 수석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골프 의혹 등에 대해선 감찰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종천 전 비서관의 음주운전에 이어 감찰반에서도 잡음이 일자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조 수석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청와대의 부담을 더는 방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던 검찰 수사관이
경찰에 지인의 수사 내용을 물었다가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모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최모 씨의 뇌물 사건을 파악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청와대는 자체 감찰을 벌여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김 수사관을 검찰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JMS 교주 정명석 씨는 여신도들을 준강간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한 뒤 올해 초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남 금산에 있는 JMS 본부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신도가 돌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작업자 대부분은 자원봉사에 나선 신도들이었는데 숨진 신도를 포함해 일부는 안전모조차 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JMS 측의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JMS 본부입니다. 해발 400m 고지에 자리 잡은 본부에는 JMS 신도들을 위한 수련원과 운동장 8각정이 있습니다. 연못과 운동장 주변에는 거대한 조경석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신도 A씨가 사망한 건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쯤. 수련원 운동장 뒷산에서 조경석을 옮기던 중 떨어진 돌에 깔린 겁니다. 1.5톤 무게의 높이 2.5m에 달하던 조경석에 로프를 묶었는데 구멍난 부분이 깨지면서 돌이 떨어진 겁니다. 작업자는 숨진 A씨 등 자원봉사에 나선 JMS 신도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애초 경찰을 통해 취재에 동의했던 JMS 측은 갑자기 현장에서 취재진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렇게 막을 시니까 무조건 시니까 하여튼 그냥 가세요. 경찰은 현장 검증 결과 당시 로프를 매달고 돌을 옮겼던 자원봉사 신도 5명은 조경업 관련 자격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A씨의 경우 안전모도 없이 1톤이 넘는 조경석의 밑부분을 받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경석이 거의 많이 내려왔을 때 그 돌아가신 분이 이 조경석을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끝에 잡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조경석이 깨지면서. 경찰은 JMS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MS는 교주 정 씨의 고향에 본부를 세우면서 돌조경의 의미를 강조해왔습니다. JMS 측 홈페이지에도 수련원 돌조경은 가로 200m, 높이 35m의 세계 최대 규모라며 돌을 옮기는데 15년이 걸렸지만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A씨가 사망한 날은 JMS 측이 야산에 조경석을 심는 작업의 첫날이었습니다.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0년 동안 복역했던 정 씨는 지난 2월 출소해 본부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정 씨가 본부에 있었는지에 대해선 JMS 측에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오늘 오후 4시쯤 경기도 수원역 근처 11층짜리 건물의 지하 PC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PC방 손님 200여 명을 포함해 수백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예, 앞서 헤드라인에서는 부상자가 46명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지금은 52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을 연결해서 지금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우영 기자, 부상자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인명 피해 상황 파악이 됐습니까? 예, 오늘 불이 난 뒤 비교적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망자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소방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부상자는 52명인데요. 부상자 가운데 10대 여학생 1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현재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소방관 2명을 포함한 나머지 부상자들은 연기를 들이마셨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오후 4시에 불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입니까? 네, 현재 진화 작업은 거의 끝난 상태고 지금은 지하에서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게 오후 4시 15분쯤이니까요. 지금 4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곳에선 아직도 연기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엔 근처 5개, 6개 소방서가 출동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는데 지금은 1단계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화재가 났을 땐 지하 PC방에 약 200명의 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PC방에 있었던 목격자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면서 그래서 그냥 뭔가가 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 연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라고 불렀다고 그러고 이제 컴퓨터를 바로 끄고 그리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지하에 있었던 PC방에서 불이 시작됐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뭐 진화 작업이 우선이겠지만 혹시 화재의 원인으로 현재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형 PC방에 있던 지하 1층 환풍구에서 연기가 들어왔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좀 전에 들어온 또 소식 중에 하나가 불이 난 건물이 바로 어제 소방 점검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입주자들에 따르면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소방 정밀 점검을 바로 어제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원 소방서 측은 아직 점검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JTBC 송우영입니다. 예, 동료의 비행 시간을 훔친 공군 조종사 소식 이틀 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해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군 조종사 3명이 비행 시간을 무더기로 훔쳤다가 적발됐는데 이들은 모두 전역을 해서 국내 대형 항공사에 취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포항 해군 육전단 소속 해상 초계기 조종사 3명은 전역을 1년 앞둔 지난해부터 비행 시간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시간 입력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동료들의 기록을 빼돌려 자신의 비행 시간을 늘렸습니다. 1350시간 정도를 비행한 A 대위는 150시간을 훔쳐 국토부에 사업용 조종사 실기 면제 조건인 1500시간을 만들었습니다. B 대위는 수십 시간을 빼돌려 국내 대형 항공사들의 입사 조건인 1000시간을 채웠습니다. 1100시간 정도였던 C 대위는 1500시간을 채우려고 100여 시간을 훔치다 중도 포기했습니다. 해군은 올해 초 이들의 조작을 확인해 1, 2개월씩 감봉 조치하고 훔친 비행 시간을 다시 뺏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새 조종사는 모두 예정대로 무사히 전역해 올해 초 국내 대형 항공사 2곳에 각각 조종사로 취업했습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항공사들은 이들이 비행 시간을 훔쳤던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비행 안전에 직결되는 비행 시간이 국내에선 허술하게 빼돌려지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민간 항공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항공사들은 해당 조종사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때를 대비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어이없는 방안이라 한국을 한번 흔들어 보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이 한국에서 압류 조치를 당하면 일본 정부가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고노타로 외무상이 언급한 대항 조치의 하나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도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고노타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그런 일이 없도록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001년 UN 국제법위원회가 명문화한 손해와 균등한 조치 조항을 들었습니다.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이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유엔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낮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를 흔들기 위한 엄포성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은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미국도 어려움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결국 광주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고령과 병 때문에 광주까지 가기 어렵다며 서울로 법원을 옮겨달라는 전 씨 측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여러 차례 미뤄온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5월 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답보 상태입니다. 전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데 이어 아예 관할 법원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주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할 문제는 고등법원에서 기각할 경우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앞서 광주고법은 광주지법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전 씨 측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기소 후 2차례 공판 연기 신청을 냈고 지난 8월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댔지만 사유서나 진단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광주에서의 재판을 피해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종교를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했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57명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조기 가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이 이들의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지 한 달 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진 건데요. 오늘 출소 현장엔 먼저 복역하고 나와 있던 동생이 형을 맞아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석방된 사람들은 남은 형기에 맞춰서 사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치소를 나온 청년들이 가족, 지인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형 진짜 겁나 많이 만났는데? 얼굴이 반쪽이었어. 고생 많았다. 법무부는 전국 17곳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57명을 가석방했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징역형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뒤 내려진 조치입니다. 현장에선 형제 간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가석방된 형 박하림 씨는 수감되던 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날 수사관들이 와서 저를 데려갔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울컥하는 모습에 저도 같이 울컥하고. 앞서 병역 거부를 선택해 복역을 한 뒤 먼저 출소해 있던 동생도 다시 숨을 돌렸습니다. 짠했죠. 저도 그 안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알고 또 형이 같은 데 들어와 있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지만 가석방 이후에도 추가로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당초 법원 선고로 결정된 형기가 끝날 때까지 일정 강도 이상의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사흘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이 날아든 날 맞은편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선 50대 여성이 판사를 향해 욕설을 내뱉고 또 법정 경위를 때리다 붙잡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구속됐는데 재판 거래를 포함한 사법농단 의혹이 불어나면서 법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 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 남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돼지 농장을 하던 남 씨는 사료에 대한 친환경 인증 문제로 정부와 손해배상 소송을 하다 1인 시위를 벌여왔는데 2주 전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 씨 사건이 일어난 지 5시간 뒤 이번엔 50대 여성 안모 씨가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시 판결에 대한 불만이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되자 재판부를 향해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법원 경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안 씨에 대해서도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판사들이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은 중고등학교 교사를 뽑기 위한 임용시험 출제진이 합숙 기간 중 자신의 교수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기 위해 외출한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당장 수험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정해야 할 시험 관리에 빈틈이 생겼다는 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임용시험을 끝내고 발표를 기다리던 응시생들은 출제진의 외출 관련 보도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담겨 있을 정도로 평가원 들어가기 전에 알았으면 일정을 조율을 하던지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수험생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더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도 많거든요.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강사들도 분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도 출제진 외출이나 시험 문제 관리와 관련해 말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시험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의 여파가 계속됐습니다. 주말에도 외출하기엔 날씨가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매우 탁해지겠고 일요일 오후부터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초미세먼지와 황사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서울은 잠시 맑은 하늘을 회복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떨어졌고 시야가 20km까지 확보됐습니다. 반면 남부 지역에선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뒤섞인 매캐한 공기를 마셔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던 황사가 이동하면서 하강 기류를 타고 지표 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황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농도는 전남 일부 지역에서 세제곱미터당 255 마이크로그램,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30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해질 전망입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중국에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날씨 자체는 맑고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두 자릿수를 보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남쪽에서 온난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화요일까지 지속될 전망이고 지역에 따라 꽤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비가 그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겠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미국에서 한 70대 재소자가 90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 범죄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됩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권투선수 출신인 세뮤얼 리틀은 2012년 켄터키주의 한 노숙자 숙소에서 마약 사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3건의 살인 혐의가 더해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리틀이 1970년부터 40여 년 동안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16개 주에서 모두 90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There are people all over this country that haven't had answers, haven't had justice, but now they will. And so even though it was delayed, it will not be denied.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살인 범죄는 모두 34건으로 나머지 범죄가 모두 확인되면 역대 최악의 살인범으로 기록됩니다. 190cm의 큰 키의 리틀은 주로 마약 중독자나 매춘부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 당국은 고령인 리틀이 피해자 얼굴을 그릴 정도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최다 살인 기록은 49건의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워싱턴주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게리 리치웨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 회계를 했다고 판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격적인 상장 폐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46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 6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할 세금도 2조 1,14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 건 서울 등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한 영향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손톱깎이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등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 있는 기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홍콩 국제공항으로 가던 버스가 택시를 들이받아 5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홍콩 한국 총영사관은 현지 경찰에 확인한 결과 한국인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은 62살의 버스 운전자가 과로로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전직 총리의 리스닝입니다. 예, 리스닝이라 그러면 듣다인데 황교안 전 총리 이야기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황 전 총리 오늘 공식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이후 2달 만인데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겁니다. 강연은 청년과 경제를 주제로 다뤘지만 이 자리에 찾아간 기자들의 질문은 황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이나 당대표를 겨냥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집중됐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학교에서 강의를 한 건데 기자들도 많이 찾아갔군요.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어제 한국당에 입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황 전 총리의 행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기자들이 이 자리에 가서 전당대회 출마할 거냐 이렇게 물었으나 황 전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고 잘 듣고 있고 또 여러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은 상태이신 걸로 보면 될까요? 여러 이야기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군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전직 총리의 리스닝인가 봅니다. 네, 듣고 있다는 표현이 황 전 총리가 잘 사용한 표현이고요. 예. 또 즉답을 피하는 방식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매일매일 조금씩 표현을 바꿔가면서 즉답을 피해서 기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길이 막혀 있어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적당한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그러니까 지금 저 발언들이 다 지난해 2월, 그러니까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당시 특히 2월 6일 날 했던 발언, 지금 길이 막혀 있어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표현은 현장에서 취재진이 몰리자 자신의 가는 길이 막혀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공직을 사퇴해야만 출마가 가능한 자신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궁금한 건 또 이 부분입니다. 황 전 총리가 이제 만약에 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정말로 이제 내년 2월 말쯤으로 예상이 돼 있죠.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다면 당대표가 될 가능성, 승산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를 따져보기 전에 일단은 입당을 할지 또 입당을 하더라도 전당대회에 나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를 예측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섣부른 얘기일 수 있지만 당내에서는 일부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견제성 발언이 이미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당대회에 도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우택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와 함께 황교안은 검증이 안 됐다. 이런 견제성 발언 한 적이 있었고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랄하게 또 이야기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인 이 홍문종 의원도 발언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오세훈 전 시장과 함께 황교안 멋있게 연착륙 생각뿐이지만 이미 실기했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견제성 발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출마 가능성을 그리고 가능성을 뭐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결과는 뭐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유난 떠는 여성 혐오입니다. 예, 유난 떠는 여성 혐오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정치권에서 이 여성 혐오를 비롯해서 이
정치권에서 성대결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저희가 모아본 겁니다. 예. 먼저 최근 국회에선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또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는 내용의 여성폭력 방지법이 발의가 됐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필요한 법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까? 여가위에선 통과가 됐지만 법사위에서 넘지 못했는데 법사위원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안명의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법안명, 여성폭력 방지 기본 법안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남성도 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왜 여성만 썼느냐 이를 문제 삼은 겁니다. 물론 해당 법안 내용을 살펴보시면 피해자를 여성으로만 국한하고 있지 않지만 애당초 이 법안이 마련된 건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89%에 달하는 이런 현실 때문이었는데요. 법안 내용이 아니라 법안명을 문제 삼은 겁니다. 예. 이렇게 법안명을 문제 삼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럼 법안은 아예 통과되기가 힘든 겁니까? 그래서 여당 법사위원들과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그래서 법안명을 문제 삼았으니 이 명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 법안에서 가운데 등을 붙여서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 법안 이렇게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여당 의원은 이 야당 의원이 이 일을 제기하는 것에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이 아니라 이름을 문제 삼는 건 결국 남녀 대결 구도를 부각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런데 얼마 전 서울시의회였었나요?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이었는데요. 서울시 의회에서 여성 혐오에 대한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발언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까? 네, 민주당의 이영실 서울시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앞에 두고 일단 여성 혐오를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거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자꾸 여성 혐오가 나오는 게 너무 유난 떠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를 말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거부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예. 우리 사이가 좋을 때는 머리를 한 방을 때려도 아유 자기 우리 이쁜 자기 그렇게 되는데 둘이 사이가 나쁠 때는 한 방이 아니라 그냥 잠깐 살짝 꼬집어도 그건 폭력이 되는 거라고요. 둘이 사이가 좋으면 머리를 한 방 때려도 되는 겁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을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이영실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평소 자신의 소신이었다 이렇게 밝혔지만 소신이었기보다는 사실상 막말에 가까웠다 이런 평가가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베트남 축구는 지금 숫자 100에 들떴습니다. 베트남의 이번 달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은 100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베트남 언론은 박항서 감독의 가장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흥분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베트남에서 축구대표팀 그리고 박항서 감독을 향한 패러디는 차고 넘칩니다. 선수들이 이동할 땐 비행기 승무원들도 베트남 유니폼을 입고 가는 곳마다 사인 요청이 쇄도합니다. 베트남 국민들을 들뜨게 할 소식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베트남 축구가 피파 랭킹 100위에 오른 겁니다. 한때 172위까지 떨어졌던 베트남은 올 초 112위에서 100위까지 12계단을 뛰어 올랐는데 6년 만에 최고 순위입니다. 무엇보다 피파 랭킹 100위는 1년 전 박항서 감독이 내걸었던 약속이었는데 예상보다 빠른 목표 달성에 베트남 언론은 가장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졌다. 베트남 축구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흥분했습니다. 지난 1월 23세 팀을 이끌고 아시아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고 8월엔 아시안게임에서 4강까지 끌어냈는데 축구 변방 베트남의 피파 랭킹 100위는 성장을 상징하는 또 다른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더구나 베트남은 지역 라이벌이 대결하는 동남아 대회에서도 3승 1무를 거두며 4강까지 올라 축구 열풍이 잦아들 새가 없습니다. 베트남은 모레 필리핀과 원정 경기로 대회 4강전을 치르는데 곳곳에서 거리 응원전이 예상됩니다. 엿새 뒤 열리는 필리핀과 홈경기 입장권은 이미 매진됐고 안표 가격은 14배까지 뛰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오늘 밤에는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20대 청년들 문재인 정부에 등 돌리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네, 뉴스가 끝난 뒤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토요일과 일요일 뉴스를 책임지고 있는 주말팀 기자들이 출연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